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이건 싫어하고 세상에 네잎크로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치료했던 의사가 네잎크로바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네잎크로바 못 봤습니까? 그거 못 봤는데요. 사진은 봤지만 그거는 갖다 붙인 거잖아요. 사람이 너무 잘 믿어도 병이고 너무 안 믿어도 병이에요. 난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 세계적인 책에 사례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네잎크로바를 찾으러 평택에 소문 듣고 어느 벌판에 가봤어요.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는 세잎크로바가 없어요. 다 네잎크로바야. 그 세잎크로바 찾으려고 30분을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5크로바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많아요. 여기 듬성듬성. 참 심지어는 내가 6입짜리도 한번 발견했어요. 근데 5개까지는 진짜가 없고 6개짜리는 3개가 아마 붙어가지고 되지 않았나. 하여튼 5개짜리를 행운을 위해서 잔뜩 따왔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지프스 신화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건 다 알고 있는 신화일 텐데 이 사람은 어느 고대 왕이고 어느 왕국의 왕이고 제우스한테 저주를 받아서 하데스에 있는, 하데스는 지옥 영역이죠. 거기에 있는 산에서 바위를 산에다가 밀고 올라가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명에 따라서 그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 산은 가파르고 돌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금방 또 떨어져요. 금방 떨어지면 또 내려가서 그걸 굴리고 올라가는 거를 영원히 계속하는 거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신화에 대해서 까뮤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그걸 연구해서 연구보다도 철학자니까 금방 함축된 뜻을 알았죠. 인생하고 많이 닮았다. 그 신화가. 사람이 이렇게 막 애를 쓰고 그게 또 무너지고 또 무엇인가 성취했다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인생의 그 구비구비가 끝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참 행복하다. 왜냐?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이라고 우리가 어떤 정신질환자들은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몸이 아프다. 나는 어렸을 때 10대 때 나도 꾀병을 한번 했는데 학교가 가기 싫어서 꾀병을 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며칠 다니다 말았는데 학교가 참 싫었어요. 그 학교 시간 동안에 부자연스럽고 가장 괴로웠던 거는 숙제를 내주는 거가 굉장히 싫었어요. 집에 와서도 자유가 없어. 그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는 왜 재미없었냐 하면 다 아는 얘기만 가르치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14살에 상대성 원리에 접하고 대단히 많이 이해를 했죠. 또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 화학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불활성 기체가 화합하는, 예를 들면 육불화 키세논. 키세논은 누구하고 결합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등 화학도 많이 알았는데 학교에 가면 엉뚱한 것만 가르치니까 숙제 내주고, 그리고 이것저것 보니까 참 시시하게 여겨서 학교를 안 갔어요. 집에서라도 야단해서 보내야 되는데 안 가. 그럼 가방 치운다.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치우려면 치우라 했더니 바로 다락에다가 치워가지고는 학교를 못 갔어요. 중학교 때 그렇고 고등학교 또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그냥 계속 그런 비슷한 사건에 의해서 초등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4학년 무렵에 이제 한글을 띄웠죠. 다른 애들은 1학년 때부터 한글을 다 알더라고요. 척척 읽어내고 그러는데 나는 못 읽었어요. 못 읽어서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겨우 한글을,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 읽기 시작하니까 무슨 책이든지 다 읽어지고 그러니까 매우 신기했죠. 그런데 다른 애들은 나보다 3년 먼저 다 그걸 띄웠더라고. 자, 이 공부라는 거 잠깐 얘기를 할게요.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쯤에 누구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달팽이가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1억 년이 걸린대요. 그거 실제로 그런 달팽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하면 아무튼 뭔가가 근거가 좀 있는 모양이야. 거리가 1억 년 거리라면 1억 년 살 수 있는 달팽이도 없지만 태평양이라면 압력이 세서 달팽이가 지나 못 가죠. 그래도 난 그 당시 그놈의 달팽이 참 질긴 놈이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감명을 받아갖고 인생을 사는데 좀 즐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공부라는 건 특히 그래야 된다. 아주 무식했는데 유식한 누구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많이 알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나중에는 1, 2년 만에 다 따라잡았긴 했지만 공부를 하는 게 꽤 즐겨야 된다는 걸 알았고, 달팽이 얘기를 듣고 그놈 지독하구나. 나도 저 달팽이처럼 즐기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깨달음이 왔지요. 달팽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1억 년 만에 끝나는 거니까 공부라는 거는 그 달팽이가 태평양 1억 년 만에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여정이에요. 아주 길지요. 그 이야기를 접하고 대단히 즐겨졌어요. 공부를 10년이나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더 오랫동안 해야 되는구나를 알았죠. 공부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겁을
공부해야 되는데 기초 뛰는 데만 해도 1000겁이 걸린다고 하는데 1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긴 시간이에요. 어떤 도사가 수미산에 와서 수미산에 1000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 도포 휘젓는 바람에 의해서 바위가 떨어져 나가요. 수미산은 히말라야 산의 억배보다 더 큰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이 다 없어지는 게 1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000겁, 1억 겁이 아니라 1000억 겁이나 되는데, 달팽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1억 년이라는 게 우주적으로 볼 때는 반딧불 잠깐 반짝하는 거하고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인간의 공부는 그렇게 즐기게 하는 사람이 없지요. 도인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거는 앞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공부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수천억 급 동안 계속 공부하겠다. 이건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할 거리가 많은가? 이게 문제예요. 과미는 인생에 할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움직여요. 뭔가를 일을 하죠. 그런데 일을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폐증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우울증. 나는 우울증이 아니라 꾀병이었죠. 꾀병이었는데 그 병이 진짜로 다행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내가 원하던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한 적이 있죠. 학교는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안 갔죠. 안 가면서 이제 혼자 책이라 책은 다 보면서 어느 날 만 권의 책을 읽게 됐어요. 자, 우리 태어날 때 순간을 봐요. 우리는 뱃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있다가 나왔어요. 하늘이 천국이든 낙원이 됐든 이 우주에서 엄마 뱃속보다 행복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나왔죠.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때가 되니까 나갔죠. 그러면 난 전에 이제 신라곤이라는 시를 읽어봤어요. 신라곤 밀턴이 쓴 대장편 시지요. 책 한 권 가득이 시 한 편이에요.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다. 또 미술품 중에 낙원에서의 추방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또 우리 고향을 떠나서 우리 살지요. 이 모든 건 신라곤을 보면은 그거는 쫓겨난 건데 낙원을 잃어버린 거고 그런데도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장엄하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떠난 거는 낙원에서의 추방이에요. 에덴 신화나 우리가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세상으로 나왔을 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는 종교화됐죠. 그럼 우리가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봐요. 낙원은 그야말로 낙원이에요. 거기에는 낙원에서는 창조가 없어요. 할 일이 없죠. 까뮤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생계 유지, 그게 삶이라고 하면은 삶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벌어서 먹고 놀고 때가 되면 죽는다.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행복할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는 태어나서 사춘기 근방에 자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춘기의 문제는 자유를 처음 발견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에 한 번 가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서울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게 사춘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사춘기는 일생에 2번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12살에서 15살 요 사이에 한 번 오고 50에서 55세 사이에 또 한 번 오죠. 사춘기가 되면은 모든 게 일단 정신이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12살 무렵에 느끼는 거는 엄마가 자유를 막아요. 참견이 많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는 의견이 14살 난 아이들의 뇌 속에는 아인슈타인의 3000배에 가까운 생각이 있다는 거, 그건 임상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상당히 많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99%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길을 하나씩 폐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요즘 교육학에서 전에는 새로 길을 만드는 거다. 길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이미 다 있어요. 있는 건데 쓸모없는 길이 많죠. 그 쓸모없는 거를 하나씩 골라내고 있는 것을 효율을 극대화시킨 것. 그런데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과학자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시간은 흐르지가 않아요. 어째서 그러냐는 좀 물리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시간이 흐른다는 건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뜻이고, 에릭 프롬은 자유에서의 도피. 자유라는 거는 좋긴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획득하려고 철학이나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을 하죠.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물론 권리이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만 자유로워져야 돼요, 사람은. 자유가 무서운
에릭 프롬은 그거에 대해서 착안을 했죠. 자유를 왜 두려워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도피한다는 거. 자유는 왜 두려울까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지 사회에 안 나가려고 뒷걸음질 쳐요. 그래서 필요 없는 학교에도 또 다녀요. 공부한다는 거에 숨지요. 또 어떤 사람은 고시 공부한다고 10년씩 산에 가서 있어요. 산다는 게 이제는 내 스스로 살아야 하는구나를 발견하는 시기는 18살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는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는 사회가 무서운 거죠. 자기 장래가 무섭고. 그동안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내 장래라는 문제. 나는 내 앞날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난 그거를 좀 일찍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좀 깡패 같은 성격이고 이북 사람이라서 온 동네를 다 무섭게 만든 그 무서운 여자인데 내가 사고 치면 우리 엄마가 나서가지고 이북말로 야 고디 말라우 떠들지 말라 그 소리예요. 진짜 천하무적으로 여겼어요. 한 번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담임 선생 앞에 끌려갔고 엄마도 옆에 있었는데 엄마가 쪽도 못 써요. 그냥 잘못했다고 동네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학교에 가서는 쩔쩔매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나의 영원한 보호자는 못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보강할 수밖에 없죠. 우선은 육체니까 어려서 잘 먹질 못해서 약했는데 힘센 놈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칼이다 뭐다 해갖고 뭘 무기를 아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무기를 사용해서 결국은 동네에서 제일 강자로 나왔지만 무식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나는 몹시 무식하구나. 나를 강화시켜야 되는구나. 또 사회에 나가서 나는 뭐해서 벌어먹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요. 그렇게 이제 커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까뮈는 할 일이 있어서 인생은 행복하다. 할 일이 자유예요. 자유인데 무엇인가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죠. 부모가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신이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좀 더 멋지게 보인다든지 사람이 위대하지 못할 바에는 아름다워야 되고 아름답지 못할 바에는 매력이라도 길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득이 뭐냐? 강하거나 위대하거나 아름답거나 매력이 있거나 그것은 주변으로부터 자기가 존경받거나 사랑받고
많아지고 그렇게 되지요.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점이 뭐냐? 그로 인해서 자기는 보호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을 나와서 자유로운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자를 많이 구하고자 해요. 종교에 의지하는 것도 그거예요. 절대자는 나를 각별히 사랑한다. 혹은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우주에서 주연은 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부심인데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사는데 힘이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위로하는 거예요. 자신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약해지니까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우월감 이런 것도 만들어져요. 그것이 자유를 얻고 나서 자기를 보강하는 생리적 반응이지요.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자기를 보강하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그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점점 위대하게 혹은 세상에 잘 살기 위한 유기체로 만들어 나가요. 문제는 여기엔 또 문제가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과장을 해요. 몸에 깡패들이 문신을 하는 거는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매번 삼할 수 없고 척 보면 나를 무서워해서 감히 대들지 못하게. 또 반대로 예쁘게 노는 사람도 있죠. 사랑받아서 그 사람들은 내 친구가 되고. 여자는 대체로 지배욕이 있어요. 남자는 사랑, 여자는 지배. 인생이 그렇게 갈리는 거죠. 그것도 하여튼 삶의 방법이니까 어쨌거나 독립된 자기가 아주 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친구도 만들어야 해요. 친구가 그룹을 형성해서 같이 움직이면은 안심이 되지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과시를 하는 건 왜 할까요? 실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도 투자 효과가 있는 거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차 노력에 의해서 성과는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사랑받고 존경부터 받고자 한다. 일종의 운명상 가부를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나는 어렸을 때 18, 17 요 무렵에 친구가 서울대를 일찍 합격해서 서울대를 다닌다는 것을 알았는데 1년쯤 지나서 가짜 대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엔 가짜 대학생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그런 건 없죠. 그럼 가짜 대학생은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일단 서울대생이다 하면은 부러워하거나 존경하고 이러죠. 벌써 이득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잘난 놈이니까 좀 친하고 싶고, 그리고 고향에 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해줘요. 이 마을에 서울대를 누워 들어갔다. 학생증도 다 있어요. 나는 그 애가 크면서 나중에 대학 졸업식 현장까지 갔어요. 부모 다 불러갖고 사진 찍고 그래요. 그래도 가짜인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엮어서 교수하고 사진도 찍고, 교수야 왜 학생이 사진 찍자 그러면 찍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과장되게 보여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조각가가 됐든 시인이 됐든 음악가가 됐든 미술을 하는 사람이 됐든 그 모든 행위는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로댕의 작품이 있죠.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품인데 그것의 목적은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함이다. 참 예술가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프로이드의 분석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 편이 많아져요. 세상에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의 존경이라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존경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건대 인간은 별 볼 일 없다. 아무리 잘나봐야 뭐 존경까지 할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조금 아까 얘기한 니입크로바는 존재하지 않는다. 것처럼 위대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날 봐라.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별 볼 일이 없지 않느냐? 자기를 비추어서 봐서 누굴 존경을 못해요.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남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경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인간은 선생님 존경합니다. 믿지도 않아요. 나는 저놈이 뭔데 누구를 존경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해보는 얘기예요. 외교멘트지요. 진짜 남을 존경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위대해질 것 같거나 이미 위대해졌거나 해요. 그러니까 남을 존경한다는 거는 인간이 얼마나 깊은지. 나는 14살 무렵에 아인슈타인을 존경했어요. 그때 내 마음을 아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인슈타인처럼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이미 많이 이해했고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존경할 자격은 진작부터 있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사랑하는데 못된 놈은 애인의 가방에서 돈을 훔쳐요. 내가 그걸 실제로 옆에서 목격을 했는데 여자가 졸고 있는데 핸드백을 싹 열고 손을 넣어서 쓱 꺼내요. 현찰을 꺼내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몰라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겠냐고요.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람은 남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의 뜻도 모르죠. 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비들 수십 명을 알고 있어요.
그 랭킹에 들어가는 그 애는 누굴 사랑한다는 걸 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인간은 존경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마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보란 뜻 아니겠느냐.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거는 무엇인가 줘야 되니까 나는 손해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랑할 필요도 없고 존경할 필요도 없다. 참 기발한 생각이지요. 애들이 인간은 공부 안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마가 공부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또 아버지는 공부하라고 협박하고 이러니까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되면은 자기 능력을 알아요. 내가 기껏 공부해봐야 뭐 되겠냐. 그리고 공부과가 아니다 자기는. 이러고 진작에 포기해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뭘까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파괴예요. 일단 자기를 허물어 버리고 못났다 속에 자기의 위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공부해서 잘난 사람 되겠다는 건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먼저 잘났다는 자부심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거 짧은 순간이지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사기꾼들은 쉽게 돈을 벌려는 수단이고 또 세상에서 제일 악한 중자는 제비예요. 제비는 사랑한다는 미끼로 여자한테 도움을 받아요. 이거는 기생충하고 비슷하죠. 왜들 일하고 살아? 여자 잘 꼬드겨서 불쌍한 척 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 자신은 꽤 총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남을 속이는 거는 참 가상스러운 것도 있어요. 고양이는 적을 만났을 때 허리를 이렇게 높여요. 키 큰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짜 재벌 2세, 3세 난 많이 봤어요. 그놈한테 난 당하기도 했고 그놈한테 잘 보이면 이익이 100배는 붙어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많이 해봤지요. 그런 사기꾼을 수십 명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을 찾아내는 기술이 생겼어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저놈은 사기꾼이다. 그 유명한 일례가 있는데 내 후배가 자기 친구 중에 검찰청에 다닌다고 하면서 계속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내 친구한테 물어볼게 뭐 어쩌고 검찰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 한마디가 딱 들리는 순간 사기꾼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그 후배한테 그 친구 검찰 다니지 않고 사기꾼이다. 다니는데 3년이나 다녔는데 10년이나 다녔대요.
3년 전부터 거짓말을 했지만,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해서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너 사기꾼이래. 너 검찰에 안 다닌대. 그러니까 사방울터봉 잠깐 이리 와봐. 진짜로 나 검찰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 거기는 이제 여자들도 많고 자기가 무슨 권력기관에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배가 와서 형님 그놈이 사기꾼이라는 거 자백을 했어요.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추리를 이렇게 해보면 전체를 알 필요가 없어요. 포인트 하나만 알면은 전모가 드러나죠. 바늘 하나를 움직이는 걸 보고 천지의 조화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주역을 공부하게 되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봉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산에서 내려온 약수물이 있어요. 거기에 소독중이라고 써붙었어요. 그 전에는 올라가는 사람마다 물을 받아서 막 줄 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소독중이에요. 나는 그걸 책 보고 거짓말인지 금방 알았어요. 이거 거짓말이다. 아니에요. 써 있잖아요. 이거 물 줘봐. 마셨죠. 나는 몇 가지 추리를 해서 만약에 진짜라면 거기에 둘레를 쳐서 못 먹게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공개하고 소독중이다. 남이 물 거기서 계속 떠가는 거 귀찮고 정작 그 샘 주인은 자기가 물을 떠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했죠. 모든 거짓말은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 의과부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연구한 그 내용을 한번 봤는데, 과장이라는 거,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속임수죠. 그리고 위험을 자기는 아는데 동업자를 끌어들일 때 리스크를 얘기하지 않는 거,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속임수예요. 그런데 남을 이렇게 속인다는 거는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거하고 동치예요. 동치라는 거는 이제 논리학에서 쓰는 단어인데 같다는 내용이에요. 인간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하늘과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다 해서 이 사람의 장면은 그 순간 사라져요. 자기가 무엇인가 계획한 것은 절대 성취될 수가 없어요. 인간을 많이 속였기 때문에 하늘도 자기를 속여요. 그거는 자기가 이미 속이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이 우주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하고 인격이라는 거하고 일치하죠. 그런데 이제 이 긴 내용의 결론 부분인데, 남을 속이고 살면은 운명도 나빠지고 또 과장을 하고 남을 이렇게 속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마저 속이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 이거예요. 난 그 현장을 한 예를 들면 우리
예, 작은 형이 사기꾼인데 혼자 쭝얼쭝얼 거리는 거를 문틈으로 봤어요. 그런데 정말 날 의심하고 있어? 하고 혼자 쭝얼거려요. 사기꾼 맞는데 도적질도 하고. 그런데 아닌 척해요. 너무 그게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지요. 자기를 속인다는 거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는 이미 위대해진 거예요. 자기는 이미 서울대 들어갔어요.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보질 않아요. 샤타가 내려진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 모르기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자꾸 우월감을 붙여요. 남이 알아주거나 속이니까 참 살기 쉽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미래의 발전을 포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우월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남이 뭘 공부라도 시키려고 그러면 됐어 나 다 아는 얘기야 이러고 말죠. 어떤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음악책도 안 봐요. 책이라 책은 절대 안 봐요. 다 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참 어렵죠. 일단은 그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서 자기한테 이식을 시켜서 자기의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 전에 자기를 일단 파괴시켜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순간 무방비 상태가 돼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백산에 올라가려면 남산만한 언덕에서 일단 내려와 갖고 루트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는 게 싫은 거예요. 기껏 여기 올라왔는데 왜 또 내려가? 그럼 뭐 날아서 가나요?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되죠. 공부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거는 몸뚱이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서 무한히 창조해 나가고 새로움을 습득해 나가는 거죠.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옛성인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새로움이 없다 하면은 인격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사는 건 다 식물인간이죠. 벌어놓은 돈 갖고 혹은 연금 받으면서 잘 살지만 그거 사는 거는 식물에다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몸뚱이만 살리는 거죠. 자기를 속이지만 않아도, 그런데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뭐 뻔한 걸 뭘 애쓰냐. 그냥 이런 대로 살지.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대단히 편협돼 있어요. 굳어 있죠. 나이가 들면은 머릿속에 뼈가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융통성은 사라지고 그동안 자기가 습득한 거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공부를 제법 많이 한 사람조차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자기 전공에 있어서는 조금 알긴 알지만 대체로 혼란스러워요. 생각하는데도 효율이 적어요. 공자는 일찍이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세상 만사를 생각하는데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한 공부가 주역 공부예요. 50이 넘어서 주역을 시작했지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명상의 요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편협됐어요. 자기 자신은 제법 총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높은 데서 바라보면 일편 조각 하나를 가지고 깨달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근본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뿐만 아니라 갈팡질팡해요. 어지러워요. 그거를 일컬어서 이제 미친년 널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미쳤는데 널까지 뛰고 있으면 어떨까요? 다른 말로 소경몽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마구 휘저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흙탕물이 잔뜩 있으면 바닥이 보이지가 않죠. 사람은 세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거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자기란 무엇이냐? 이거는 누구든지 생각 안 해요. 나의 장래 내가 구원을 받느냐, 증명해지냐, 위대해지느냐, 존경받느냐 이건 생각하지만 정작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주에서 이건 생각 안 해요. 뭐 있는 거니까 나는 나지 뭐. 이게 아니죠. 우주 전체를 아는 것보다 나의 전체를 아는 것은 더 값져요. 그래서 여기서 명상이 나오는데 잡생각하지 말고 좀 쉬어라. 아무 결론도 내리지 말고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봐라.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알게 된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정여라고 얘기를 해요. 고요할 정자에 생각할 여자. 고요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잡념을 다 버리고 잠시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견해가 없는 게 낫지 틀린 견해를 가지면 안 되니까 됐어 그만 말하고 그만 생각해라. 틀린 거니까 어차피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걸 쉬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의 그거는 전자의 강의를 한 바 있고 오늘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를 개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 아래에 있는 연못은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알면은 이거는 거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꾸 속여요. 자기의 실체를 알면은 약해질까 봐.
약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마저 속여요. 남은 벌써 진작부터 속였고, 자기를 이제 속일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인격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명상이라는 거는 자기 확인이에요. 자기 잘난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를 우주 대자연한테 드러낸다. 그거죠. 대단히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실체를,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별로 위대하지 않다. 또 그 달팽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달팽이가 태평양을 걷는데 1억 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그동안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나요? 자기를 해치지 말아라. 치료 못하면 말지언정. 의사한테 준 경고예요. 의사들은 항상 환자를 해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를 해쳐요. 그리 잘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잘났다는 체면을 걸어요. 그래서 진짜로 잘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그 순간 포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뱃속에서 나와서 나온 거는 낙원에서는 쫓겨난 거지만 거기에는 이 조물주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낙원에서 계속 즐겁기만 하면 식물인간이에요.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뭐 하냐? 일단 자유를 획득한 건 좋아요. 그것까진 되는데 더 자유스러워져라. 아무리 자기 신념이 강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뇌에서 만들어놓은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의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고 새로움을 향해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에는 3가지 인격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용기라는 건데, 하늘의 덕이죠. 하늘은 주역에 보면 천행건, 군자의 자강불시행. 천행건. 하늘은 굳건하다. 그 굳건한 하늘의 힘으로 창조를 하는데 창조는 끝이 없어요. 계속 새로워지는 게 창조예요. 이제 나는 이번 생에 이만큼이면 됐다. 부시 대통령은 그 아들도 대통령 했죠. 이 사람이 80세가 넘어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렸어요. 하여튼 그거는 자기는 아직도 활동한다. 84세인가 몇 세 됐을 때 뛰어내렸고 어떤 노인은 100살이 넘었는데 뛰어내렸어요. 낙하산 타고. 그 사람은 이제 고공 낙하 전문가고 부시 대통령은 그건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쟁도 서슴지 않고 벌리는 사람인데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퇴물이 됐으니까 나 퇴물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 보이기 위해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어요. 참 대단한 할아버지죠. 그런데 그 자체는 참 위대하죠. 그 힘을 더 좋은 데 쓸 수가 있어요. 자유의 확장이지요. 자유의 확장이라는 것은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주는 끝이 없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종점이 없어요. 목표 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죠. 이 길로 계속 나아간다.
달팽이는 1억 년 만에 태평양을 건넜지만 1억 년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더 길게, 더 즐기게 해야 돼요. 그러한 의무는 자유로 향한 의무, 그것이 우리 태어난 거에 대한 의무예요. 그러한 의무가 없으면 태어남이 그렇게 축복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지프스 왕처럼 계속 돌 하늘에 올려놓고 또 떨어지면 또 와서 주워다 올리고 그렇게 계속되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죠. 이거는 아니에요. 새로움을 향해서. 그래서 용기라는 게, 용기는 앞에 무슨 장애가 있을 때 돌파하는 것도 용기지만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걸 포기해야 돼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난 보통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매우 부족하다. 할 일이 끝나느냐. 나는 달팽이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지만 다음 대목은 이런 거였어요. 나의 수행은 우주 허공이 끝날 때쯤 되면 나의 수행도 멈추겠지만 우주 대자연이 허공계, 우주 대자연은 영원히 계속되므로 나의 수행도 영원하다. 종말이 온다. 그 지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어요. 그 무한의 세계를 습득하는 거고, 이제 명상의 단계를 넘어가면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여러의 그 자유 획득의 문이 하나씩 열리게 되죠. 종래에는 우주 전체와 나하고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태평양을 건너는 달팽이보다 더 지독하게 공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대자연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용기지만 지도가 있으면 더 좋죠. 지도가 주역이에요. 땅의 덕은 뭐냐? 땅의 덕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둘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척 보면은 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긴 하는데 조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천지인의 인에 해당되는 거는 지혜예요. 용기와 사랑과 지혜, 이건 공자가 설정한 인간의 전부예요. 천지인 삼재. 자, 여기서 하나를 문제를 내볼게요.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누구는 그놈 살찌라고 자꾸 떡 먹여서 살쪄서 못생겨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떡을 자꾸 주다 보면 일생 내내 먹여야 되니까 또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왜 떡을 줄까요? 떡 안 주면 저놈이 나한테 원한을 가질까 봐. 이건 좀 그럴듯하지요?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언제고 나는 폐쇄돼요. 메꿔진다는 거죠. 때가 쌓이고 쌓여갖고 메꿔져서 결국에 가선 공부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착한 놈이나 나쁜 놈이나 똑같아져요. 무엇인가 더 무한을 향해서 나아가려면은 천지인 삼재, 용기와
사랑과 치 세 가지를 갖춰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가 호수에 나가서 호수를 바라다 보면은 호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여기 있다. 하늘 아래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하늘 아래 자기를 보여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눈 감아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으면은 이게 바로 식물인간이에요. 명상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